이 사건은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베이커스필드에서 발생한 토드와 챈스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토드는 1968년 3월 10일 다이애나와 트래비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은 베이커스필드 외곽의 작은 농장 마을 샤에 살고 있었고 돼지와 말을 키우는 농장에서 토드와 그의 남동생 스캇도 부모님의 일을 도우며 자랐습니다. 토드는 정말 전형적인 카우보이였어요. 항상 카우보이 모자에 부츠를 신고 다녔고 어릴 때부터 오프로드를 즐기며 아버지와 빠른 자동차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운전할 나이가 되자 부모님은 파란색 76년형 코브를 선물해줬고 그 멋진 차를 모는 잘생긴 청년 토드에게는 수많은 여학생들의 관심이 쏟아졌죠. 그의 어머니 다이애나는 그가 완전한 여자들의 인기남이었다고 했어요. 매일 아침이면 토드의 자동차 앞 유리창에는 전화해줘, 차 멋져요, 잘생겼어요 같은 쪽지가 붙어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런 토드의 마음을 사로잡은 단 한 명의 여성이 있었어요. 바로 레슬리 자나, 모두가 자나라고 부르던 그녀였죠. 토드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지역 약국에서 보안요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던 자나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자나는 이미 한 차례 결혼 후 이혼한 상태였고 어린 딸을 홀로 키우고 있었어요. 첫 남편은 고등학교 시절의 연인이었지만 바람을 피워서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죠. 처음 토드를 봤을 때 자나는 너무 잘생겨서 바람둥이일 거라 생각했고 나는 그런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이렇게도 말했답니다. 나는 이제 그냥 못생기고 뚱뚱하더라도 나를 소중히 여겨줄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곧 토드가 전혀 바람둥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토드는 자나뿐만 아니라 그녀의 딸 제시카까지 진심으로 아끼고 돌봐주었어요. 그는 제시카를 친딸처럼 대해줬고 결국 자나와 토드는 결혼해 두 딸 사만다와 사라를 더 낳게 됩니다. 자나는 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여러 직업을 병행하며 치열하게 공부했고 토드는 트럭 운전사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자나는 교사로 시작해 보조교사, 부교장을 거쳐 결국 페어뷰 초등학교의 교장까지 오르게 되었죠. 토드는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일이 끝난 후엔 항상 아이들과 함께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운동을 가르쳤고 딸들이 아플 때면 간호와 집안일을 도맡아 자나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제시카는 진짜 아빠보다 토드가 더 진짜 아빠 같았다고 했을 정도였어요. 2013년 여름 가족은 샌프란시스코와 라스베이거스로 여행을 다녀오며 최고의 여름을 보냈습니다. 딸 사라는 아마도 내 인생 최고의 여름이었다고 회상했죠. 그런데 그 여름이 끝난 지 몇 주 뒤 토드는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2013년 8월 25일 오전 9시 27분 경찰은 베이커스필드 서쪽 약 24km 떨어진 아몬드 그로브라는 지역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지갑과 신분증 덕분에 시신이 45세의 토드임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는 가슴에 두 발의 총상을 입었고 그중 하나는 손을 뚫고 들어가 가슴에 박힌 흔적이었습니다. 즉 토드는 누군가에게 총을 겨눠줬을 때 손으로 막으려 했다는 뜻이죠. 이건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지갑도 그대로였고 그의 자랑이었던 2011년식 검은 머스탱 차량만 사라져 있었어요. 경찰은 차량 절도 중 살해된 것이라 추정하며 수색에 나섰고 그로부터 약 30km 떨어진 타이거 플라워 드라이브라는 범죄가 잦은 지역에서 토드의 머스탱이 발견됩니다. 차 안에는 열쇠와 함께 38구경 리볼버 권총이 있었고 두 발의 탄피가 확인되었죠. 경찰은 이 총이 살인에 사용된 무기라고 판단합니다. 범인이 증거를 그대로 남긴 채 떠났다는 사실은 경찰을 매우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서 나온 지문과 DNA는 오직 자나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내이기에 차량에 흔적이 있는 것은 이상하지 않았죠. 하지만 차량 안에서 발견된 자나의 지문과 DNA 외엔 다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 수사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었어요. 게다가 토드가 총을 맞은 그 차량은 그의 자랑거리였고 말하자면 그의 네 번째 자식과도 같았던 차였기에 그런 차량을 의도적으로 버려두었다는 점은 매우 부자연스러웠죠.
수사팀은 점점 이 사건이 단순한 강도나 차량 절도 사건이 아니며 오히려 토드를 표적으로 한 계획된 살인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검시관 역시 이 사건을 계획되고 치밀한 살인으로 규정했어요. 시신을 처음 발견했을 때 토드의 신발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발견된 아몬드 그로브는 흙먼지가 많은 지역이었기에 그가 그곳에서 걸어 다녔을 리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했죠. 이는 토드가 차량 안에서 이미 살해당했고 이후 누군가가 그의 시신을 옮겨다 놓았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은 챈스 가족의 집을 찾아가 자나에게 남편이 살해됐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곧 세 딸과 토드의 부모에게도 전해졌고 가족 모두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어요. 자나는 믿기지 않았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토드는 정말 누구에게도 미움받을 사람이 아니었고 위험한 무리와 어울리지도 않았다고 말했어요. 딸 제시카 역시 이건 모든 사람에게 큰 손실이에요. 그는 최고의 사람,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버지였어요. 내가 4살 때부터 내 삶에 있었고 그는 나의 진짜 아빠였어요 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나는 놀라울 만큼 침착한 모습을 보였고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어요. 자나는 토드가 그날 아침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집을 나서면서 아버지와 함께 총기 전시회에 간다고 했다고 말했어요. 자나는 그 시간 동안 집에 있었고 두 딸도 엄마가 집에 있었다는 걸 각각 9시 30분 10시에 봤다고 진술했죠. 경찰은 토드의 총기 보관함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자나는 확인한 뒤 38 리볼버 권총 한 자루가 없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토드가 총기 전시회에 가는 날에는 종종 자신의 총을 가져가 자랑하거나 거래를 하곤 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충격적인 전환점은 경찰이 토드의 아버지 트래비스를 조사했을 때 찾아옵니다. 트래비스는 나는 토드와 그날 만나기로 한 적도 없고 총기 전시회에 가기로 한 계획도 없었다고 단언합니다. 이로써 토드가 거짓말을 했거나 자나가 거짓말을 한 것 혹은 둘 다가 거짓말을 한 가능성이 제기됐죠. 경찰은 토드의 휴대폰을 분석했고 그의 전 여자친구인 캐리의 노골적인 사진들과 은밀한 메시지들이 발견됩니다. 두 사람은 플러팅하면서 자나에 대해 비하하는 대화도 주고받고 있었죠. 이 시점에서 수사팀은 자나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그것이 살해의 동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자나가 경찰에 처음 협조할 때도 오히려 캐리가 범인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 방향을 틀려했던 정황도 있었거든요. 경찰은 캐리도 조사했지만 그녀는 범행 시각에 딸과 함께 다른 도시의 관광지에 있었고 주차 영수증까지 제시하며 완벽한 알리바이를 입증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몇 달 동안 토드와 연락도 하지 않았고 실제로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하죠. 경찰은 또다시 자나에게 의심의 눈길을 돌립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가능한 모든 정황과 물증을 찾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기로 합니다. 이후 경찰은 토드의 차가 발견된 동네에서 목격자와 CCTV를 확보합니다. 그곳에서 한 중년 여성이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큰 선글라스를 낀 채 차량에서 내려 걸어가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CCTV에는 그 여성이 비닐봉지와 빨간 배낭을 든 채 스타벅스에 들어가는 장면도 포착되었어요. 스타벅스 화장실에서 옷과 신발을 갈아입고 나오는 그 여성은 이후 로스 마트 뒤편에서 무언가를 버리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경찰은 그녀가 범행 흔적을 닦기 위해 소독용 물티슈 같은 걸 사용했을 가능성을 추정합니다. 9시 22분 그 여성은 월마트 근처 공중전화에서 택시를 부른 뒤 근처로 사라지고 CCTV는 그녀가 다시 나타났을 때 비닐봉지 안에 있던 물티슈가 사라진 모습을 포착하죠. 마지막으로 CCTV는 그 여성이 택시에 탑승해 떠나는 장면도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CCTV는 누군가 택시에서 내려 챈스 가족의 집 근처에 도착하는 장면도 담고 있었어요. 경찰은 이 CCTV 속 여성 그리고 그 여정 전부가 자나일 것이라 강하게 의심하게 됩니다. 토드의 차량 역시 사건 당일 여러 CCTV에 포착됩니다. 오전 8시경 아몬드 그로브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 8시 30분경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는 모습,
그리고 8시 57분경 차량이 버려졌던 동네 근처를 주행하는 장면까지 포착됐죠. CCTV 화질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 탑승자의 얼굴은 식별할 수 없었지만 전체적인 동선과 시간대는 자나의 행적과 너무나도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 그리고 이 차량 이동이 자나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토드가 사망한 지 4일 뒤 경찰은 자나를 경찰서로 부릅니다. 하지만 차량을 인수하러 온다고 착각하게 만든 뒤 그녀와 토드의 아버지 트래비스를 각각 조사하게 되죠. 경찰은 CCTV 속 여성을 보여주며 이 여성이 누구인지 아냐고 물었고 트래비스는 모르겠다고 했지만 자나 역시 누군지 모르겠다고 답합니다. 이후 살해 사건에 대해 묻자 자나는 갑자기 묵비권을 행사하며 변호사를 요청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됩니다. 이 사건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나를 존경받는 교장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기에 그런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건 믿기 힘든 일이었죠. 자나의 세 딸 중 큰딸 제시카는 처음엔 경찰이 보여준 CCTV 속 여성이 엄마라고 인정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나중엔 혼동되었다며 진술을 번복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증거 부족으로 검찰은 기소를 포기하게 됩니다. 자나는 5일간 구금되었다가 풀려나며 심지어 토드의 차량도 다시 돌려받게 되죠.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유일한 유력 용의자였고 경찰은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맡은 브루어 형사의 주도로 수년간 추가 증거를 추적했고 결국 충격적인 단서를 발견합니다. 그해 여름 가족이 라스베이거스 여행 중 방문했던 CSI 체험 전시관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 시뮬레이션들을 다수 확인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전시 중 한 사건에서는 용의자가 공중전화를 이용해 신원을 숨겼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옷을 갈아입어 경찰을 따돌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시뮬레이션에서는 여성이 남편을 살해하고 인적 드문 장소에 유기하는 내용까지 있었죠. 경찰은 자나가 이 전시관을 통해 실제로 범죄 계획을 세운 것일 수 있다고 의심하게 됩니다. 가족들은 그저 전시를 즐기고 있었지만 자나는 조용히 범죄 매뉴얼을 습득하고 있었던 셈이죠. 게다가 자나는 경찰에게 운전이 서툴러 토드의 차량을 몰아본 적이 없다고 했지만 차량에서 그녀의 지문과 DNA가 나온 건 거짓말을 들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경찰은 자나가 사건 몇 주 전 범인이 사용한 동일한 월마트 지점에서 계산원에게 손짓으로 공중전화 위치를 묻는 듯한 행동을 CCTV에서 발견합니다. 자나는 2개의 휴대폰을 갖고 있었음에도 왜 굳이 공중전화를 쓰려 했는지는 설명되지 않았죠. 또 FBI 분석 결과 그녀가 사건 당일 오전에 집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컴퓨터는 11시 전까지 아무런 사용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는 자나가 남편을 살해하고 돌아오기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걸 의미했어요. 경찰은 CCTV 속 여성의 걸음걸이와 자세, 그리고 옷차림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자나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녀가 토드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차량을 소독하고 버리는 과정을 모두 담은 정황들이 하나하나 조각처럼 맞아들어갔죠. 경찰은 마침내 3년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2016년 12월 당시 49세였던 자나를 남편 토드 살해 혐의로 체포하고 기소합니다. 재판은 2019년 12월 9일에 시작됐고 검찰은 자나가 범행 당일 남편과 함께 외출한 뒤 차 안에서 총을 쏜 후 시신을 유기하고 차량을 버렸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특히 CCTV 속 여성의 걸음걸이에 집중했어요. 그 여성이 걷는 방식, 팔을 흔드는 습관 등이 자나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죠. 또한 이번 살인은 단순한 금전 목적보다는 격분에 의한 범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나가 토드와 전 약혼녀 캐리의 메시지를 발견한 뒤 분노하여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시나리오였죠. 또한 결정적인 증언도 있었습니다. 토드와 자나의 이웃을 방문 중이던 제3자가 살인 당일 아침 토드의 차량이 차고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한 겁니다. 운전석에는 토드가 있었고 조수석에는 야구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 여성이 탑승해 있었죠. 이 증언은 CCTV 속 여성의 모습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자나 측의 변호인은 그녀의 알리바이, 즉 두 딸의 증언을 강조합니다. 딸들이 어머니가 아침 9시 30분에서 10시에 집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그녀는 범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정작 FBI 분석에 따르면 자나의 컴퓨터는 11시 전까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녀가 오전 중 집을 비웠다가 돌아올 시간은 충분했던 셈이었죠. 또 CCTV에 찍힌 택시가 그녀를 집 근처에 내려준 시간도 오전 10시 10분경이었고 이 역시 그녀가 딸들보다 먼저 조용히 집에 돌아왔을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자나의 셋째 딸 제시카는 처음엔 CCTV 속 여성이 엄마 같다고 했지만 재판에선 혼동이었다며 진술을 번복했어요. 다른 두 딸 역시 자나의 무죄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나는 본인도 직접 증언대에 섰고 남편을 사랑했으며 캐리와 연락하고 있었던 것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죠. 그녀는 살인 동기도 없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력이 나빠서 안경 없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쓴 CCTV 속 여성은 자신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녀가 사건 한 달 전에 렌즈를 주문한 기록을 제시하며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입증했어요. 게다가 2013년 자나가 했던 한 방송 인터뷰에서 그녀는 안경 없이 등장했고 다른 인터뷰에선 경찰이 안경과 콘택트 렌즈를 다 가져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직접 말한 바도 있었죠. 이런 정황은 그녀가 일부러 사실을 숨기고 있었음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배심원단에게는 일부 정보만 제공되었지만 검찰은 그녀가 렌즈를 주문했다는 기록과 사건 당시 선글라스를 썼다는 점을 근거로 그녀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1월 31일 약 한 달 반의 재판과 8일간의 배심원 평의 끝에 배심원단은 자나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이 판결은 자나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다며 완전히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세 딸 역시 무죄를 믿고 있었고 선고가 내려지던 순간 법정은 충격과 침묵에 잠겼죠. 자나는 2020년 9월 25년에서 종신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여기에 총기 사용 혐의가 추가되어 또 다른 25년형이 더해졌고 그녀는 최소 2041년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그녀는 74세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나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합니다. 언론 인터뷰에 나서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고 항소도 진행했지만 2023년 1월 유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녀는 현재 캘리포니아 여성교정시설에서 수감 중입니다. 그녀의 세 딸은 여전히 그녀의 무죄를 믿고 있고 온라인상에서도 자나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나의 무죄를 주장하는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토드의 시신에서 자나의 DNA, 지문, 머리카락 등 물리적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신 근처에서 발견된 신발 자국은 자나의 신발과 일치하지 않았어요. 둘째, 자나가 체포되던 아침에도 외상이나 피자국은 발견되지 않았죠. 하지만 경찰은 그녀가 철저히 계획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가장 이상한 점 중 하나는 CCTV 속 범인이 버린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 옷, 신발, 소독용품 등 어떤 물건도 경찰이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경찰은 매립장에서도 수많은 쓰레기 더미에서 증거를 찾아내는데 성공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노력이 부족했거나 너무 늦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자나의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건은 명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 입장은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대체 누가 이 일을 벌였을까? 토드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인물이었고 원한을 살 만한 사람도 아니었죠. 오직 자나만이 명확한 동기, 기회, 정황을 모두 갖고 있었고 다른 용의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토드의 부모와 세 딸 사이의 관계도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부모는 자나의 유죄를 확신했고 딸들은 무죄를 믿었기에 가족은 갈라서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진실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CCTV 속의 여자는 정말 자나였을까요? 혹시 진짜 범인은 아직도 그 마을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지만 심야 사건 기록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우리는 또 다른 진실을 찾아 심야에 다시 만나요.